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 여러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박진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모두는 일상 중에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도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슬픈 감정이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계속 자리 잡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며 지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건강한 상태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너무 오래 가거나 너무 깊이가 깊어져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우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보이는 사진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가요? 절망하고 표정이 없고 눈도 입꼬리도 처지고 바닥에 푹 꺼진 것 같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우울이라는 이미지와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우울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우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우울을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살펴보면 근심할 우와 막힐 울을 쓰고 있는데요. 뜻 그대로를 살펴보면 근심이 오갈 곳 없이 막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 그림을 보실 텐데요. 그림에 있는 돌이 여러분이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근심과 걱정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하고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서 우리가 그 속에서 더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어둡고 답답한 상태를 우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우울은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D는 아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 프레스라는 단어는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를 계속 아래로 누르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우울의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기분이 가라앉고 침대에 누워있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언가에 눌린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You look down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울이라는 감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이해되셨나요? 하루, 일주, 한 달 중에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을 몇 번 정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런 우울함을 느끼고 어떤 우울을 겪을 때 병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이러한 우울감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울감을 겪었던 한 분의 마음의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소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나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가야 할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걸까요? 진료실에 오셔서 본인만 겪는 이상한 병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 현황의 통계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 여기에서 두 가지 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표는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 아래에 보시면 불면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를 받은 분들 중에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은 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요 우울장애로 진료받은 분들은 약 1,700여 명인데 이것은 100명에 1.7명 정도로 주요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는 숫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누군가는 우울증을 나약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들 합니다. 우울증은 과연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기존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신증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심리, 사회 및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보통은 설명이 되지만 이것은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주기도 하며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업이나 직장,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생활 사건과 같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인생에서 만나는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가진 우울증은 과연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영유아기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부모를 만나서 각기 다른 양육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말보다는 신체 증상이나 행동으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성되는 다양한 모습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 어떻게 감정을 주고받으며 올바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는 아동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자아를 찾아가고 신체적 뿐 아니라 정서, 인지, 사회적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 변화에 적응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적인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명확한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중2병이나 질풍노도의 시기,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단어처럼 대부분 행동 문제로 본인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그 해결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달리게 되죠. 그 결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인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이나 슈퍼 직장인 증후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연애나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며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기이기도 하며 다른 가족 문화에서 오는 갈등이나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 배터리에서 보시다시피 방전이 되어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죄책감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아이를 인형 다루듯 하며 매사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가 우울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년층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 우울을 경험하고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이나 퇴직으로 인한 상실감, 사별의 경험 등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가 우울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경험하는 노화의 과정으로 우울증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노쇠해지는 신체와 지친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실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여기 여러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표현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나게 하던 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본인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합니다.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더라도 그 잠이 무서워서 다시 잠에서 깨는 등 불면증을 호소하고 친구가 귀찮고 학교는 물론 모든 것을 다 싫다라고 표현합니다. 웃어도 그 웃음이 웃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상대와 다투게 되며 심지어는 잘못이 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고 계시다면 또는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고 계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허무함,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절망감, 막연한 불안감, 초조함 등 사람마다 우울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또한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또한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단순히 어떤 설문검사 하나로만 진단이 된다면 진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서적 중 모든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을 담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우울과 관련된 내용 중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진단 기준으로 표현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4가지 진단 기준 외에도 물질이나 약물로 유발되는
또는 다른 의학적인 문제로 발생한 우울장애나 이러한 진단 기준에 속하지 못하는 다양한 우울장애들을 포함하는 진단 기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표현되지 않는 우울 증상들이 있기에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병원문을 들어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표정, 걸음걸이, 보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과 그 모습, 또 보호자의 반응 등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며 여러분의 행동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진료실 안에서나 평상시 생활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평상시 생활이 재미도 없고 말을 하기도 싫고 온몸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모든 음식들이 먹기 싫고 잠을 자는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에너지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게 우울증이라 하니 거기를 직접 찾아서 한 번의 우울증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우울증은 감기처럼 빨리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도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과는 다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방파제 그림 보이시나요? 처음 우울증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던 분들에게 저는 이 방파제를 우울증 치료에 비유해 드리고는 합니다. 모든 개개인이 형태가 다른 방파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그 방파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잔잔한 파도에 부치기도 하고 큰 해일까지 경험을 하며 그 위기를 방파제가 막아주는데요. 그런데 이 방파제가 무너져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다가올 해일도 피해야 하지만 방파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힘을 내어 위기를 넘기며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는데요. 그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모래주머니가 여러분들이 복용하게 되는 우울증 약물이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이 면담 치료일 것입니다. 마음의 감기로 우울증이 알려져 있다 보니 약물 치료도 감기처럼 금방 치료되고 마음대로 증상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 약을 끊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증상과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증량을 해가고요.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용법에 맞춘 투약을 유지하여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의 효능은 2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적어도 6에서 12개월 정도 꾸준히 약물 복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정 기간 치료를 하고 있었다면 그 약을 줄여나가는 순간에도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빼나가듯이 약물도 천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와 적절한 정신치료, 면담을 유지하면서 치료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주변에 도움이 있다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가족들이나 다른 주변 분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항상 생활을 함께 하였고 함께 해왔기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지만 각각 개인들은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본인은 방어를 하고자 하고 가족들은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어떤 분에게 죄책감을 키우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개인으로서 생활 습관을 고칠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 문제가 된 원인이 있다면 차단하면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울증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드리면서 오늘 우울증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